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이 금리 인상 시기를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은 한국은행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행보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여기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상영 주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 연준에서 FOMC 정례 회의를 하고 의미가 있을 만한 숫자들과 미래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 연준이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등의 경제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면서 상향 조치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회의와 비교했을 때 연준이 이제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건지 아니면 뭐 결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제가 해석하기는요, 상고 하저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지금 6.4%였고요. 사실 2분기 경제 성장률 연율로 지금 10% 넘을 거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이런 걸로 계산을 해보면 8% 정도가 되거든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 한 4% 정도만 가도 지금 얘기하는 지금 7%대에 이 경제 성장률이 이룰 수 있는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V자 반등 그리고 더 강한 반등에 대해서 조금 숫자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금리 인상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1조 9천억 달러짜리 등등 여러 가지의 지금 복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번 수정 경제 전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가 사실 근 한 5년, 4, 5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금리 정책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는 거는 항공모함이 이 선회를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조각배가 그대로 돌지만 항공모함이 돌려면 크게 원을 돌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의 하나로 지금 보여지는 이 숫자들과 얘기들 그리고 이번에 제롬 파월이 굉장히 시장이 막 양분될 정도로 지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표현 자체가. 예, 원래 연준 의장은요 시장이 정확히 이해를 하게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아주 애매한 영리한 부엉이파가 이번에 돼서 부엉이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8월까지 잭슨 홀 미팅까지는 굉장히 논란들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남겨놓은 것 같고요. 연준은 그로 인해서 2달 정도 좀 시간을 번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숫자들 자체는 물가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숫자들 자체는 좀 상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있다고 좀 보면 좋을까요? 좀 더 긍정적이 된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 거지만은 어저께 발표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봤더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염려하는 게 인플레이션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양쪽에 지금 기대를 세워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금년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아질 거다. 그렇게 해서 예상뿐만이 아니라 어저께도 계속 높아졌지만은 그렇지만은 금년 내지 내년 상반기 지나면은 다시 소위 정상적으로 떨어질 거다. 네. 그런 심리를 계속 심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심리가 막혀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금리를 좀 더 늦게 인상할 수도 있는 그런 여유를 좀 버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내년에 그 인플레이션이 좀 줄을 거다 그런 이유를 든다면은 수요가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여기서 정상이 뭐냐? 2019년, 2018년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아, 코로나 이전으로.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어저께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일시적으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여행 다니지 않았으니까 뭐 일시적으로는 여행 수요가 굉장히 높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 때문에 뭐 호텔이나 그런 걸 많이 지을 거냐. 아, 건축을 올릴 건물을 뭐 올릴 그냥 뭐 것인가? 투자를 그렇게 어차피 그냥 나중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은 뭐 투자 같은 게 오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속성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오를 것은 단기적인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심어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최고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여유를 조금 더 길게 잡는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4에서 3.4라는 아주 큰 폭의 상향을 좀 한 반면에 내년하고 내후년은 0.1%포인트 정도의 아주 소폭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이다는 표현을 빼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빼지 않으면서도 또 그 파월 의장이 한 얘기 중에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은 있다라는 가능성은 거네요. 있다. 굉장히 상충되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일시적이라는 반대되는, 표현과 예, 나중에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얘기는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출구 전략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예. 근데 가장 제가 좀 주목할 점이 뭐 어떤 게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18분 그 연준의 네, 그 위원들 중에 7분이 내년에 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하는 네. 의견을 내놨어요. 지난 점도표에서는 그러니까 18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이제 그 금리 인상 가능성 1년 안에 내놨는데 그게 7배가 된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이게 그 다음번 또 점도표 연준 미팅 FOMC에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잭슨홀 미팅이 8월 말인데 네. 그때 뭔가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그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프리 어나운스를 하겠다. 테이퍼링은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네, 미리 시장에 언지를 어나운스를 주겠다. 하겠다 했는데 그 프리 어나운스가 지난번에 예상했던 것처럼 한 12월 중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올해 말에요? 올 말 정도에는 나오고 내년 초부터 아마 뭐 단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월가에서 예측하는 많은 분석가들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런데 네. 저기 한 가지만 좀 더 한다면은 지금 그 연준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 재무부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만 그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떨어질 거다 그걸 강조하는데 그래도 이번 금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선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진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은 좀 지속적인 게 되는 거고 그냥 그 지금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먹혀 들어가지고선 요거는 뭐 그냥 한 2, 3개월 있으면 끝날 거다 그러면은 역시 그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지속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FOMC라는 곳이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통화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23년 이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기존 방침에서 2023년에 2차례 정도 그리고 0.5%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다 보니까 이제 시장 그 경제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조금씩 앞당겨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뭐 다음 분기에도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요. 2023년도에 대해서 그리고 저 부분은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지금 이미요? 보여주고 예. 재미난 건요. 이제 그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우리처럼 미국판으로 몇 분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 이제 아침에 새벽에 봤어요. 근데 재미난 질문들이 이제 주고받는데 첫 번째 질문이 2008년도 금융위기는 테이퍼링을 4년 후에 시작하거든요. 네네. 근데 왜 이번 거는 1년 후에 하지? 아무도 답을 못해요. 왜냐에 대해서는. 왜 1년만 지나니까 이렇게 되냐? 뭐 진짜 원론적인 얘기들밖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제넷 옐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넷 옐런하고 의논을 했을까? 근데 제넷 옐런이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걸 지금 사실 아주 점진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네네. 왜냐하면 천천히. 이거 금리 인상해버리면 지금 재정 부양책이 확 끄는데 거기에 이제 찬물 끼었는데
왜 지금 시장에서 이러냐면 2018년도에 제롬 파월이 굉장히 이제 점잖고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그때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을 연달아 올리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최대의 악재가 제롬 파월이라고 막 비난할 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이 제롬 파월이 한번 이 시동 걸면은 또 엄청나게 가속 지수로 갈 가겠구나.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번 정책은 진짜 뭐 요번 나온 것들은 굉장히 정제되고 네. 굉장히 뭐 한쪽 방향으로 안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지금 어차피 경기부양책도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등의 굉장히 그런 뭐 정무적인 판단도 깔려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 네 분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테이퍼링은 3월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미 시작이 됐다. 이미 시작이 됐다. 왜냐하면 지난해 산 정크펀드 다 팔아버렸어요. 예. 지금 자산 부실들. 정리를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기 채권들 있잖아요. 그거 다 팔고 물가 연동 채권으로 지금 다 갈아타 떼는 거예요. 팁스로. 그래서 사실 테이퍼링은 우리는 모르지만 3월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내리는 걸 봐서는 네네. 굉장히 영리한 부엉이가 돼가는 제롬 파월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표현 자체도 굉장히 좀 뭐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은 듯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를 조금씩 앞당겨 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뭐 그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지만은 점도표에 너무 그 뚜렷한 뭔가 너무 해석을 믿지 마라, 과하게 뭐 이런 말라고 식의 발언을 했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점도표가 지금까지 맞은 적이 지난 한 5년 동안 없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뭐 2023년 얘기하는 것도 이 점도표의 평균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쪽에서 약속한 거는 오직 2021년에 안 올리겠다는 것밖에 더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보다 더 가속화된다면은 뭐 2022년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지금 뭐 정 교수님께서 말씀 2022년에 올릴 수 있다는 네. 그런 그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거는 자기네들은 데이터를 보면서 하겠다. 네네. 그렇게 되니까 언제든지 이 옵션을 열어두는 거죠.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 점도표를 좀 의미 있게 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점도표를 뭐 지난 5년간 맞은 적이 없었다 말씀 주시고 제롬 파월 의장도 제롬 파월 그 점도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뭐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힌트죠, 힌트. 8번 FOMC 미팅 1년에 하는 것 중에 4번 점도표 이제 보여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분포가 나오니까 18분의 의견이 어떻게 어떻게 퍼져 익명이지만 있는지를. 분산이 돼 있구나 예. 하는 시장에 힌트를 주는 건데 이번에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그 옐런 장관과 이 파월 의장 사이에 조금 의견에 약간 온도차들이, 그런 예. 게 있었잖아요. 예, 지난주까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 방점을 찍고 있었고, 파월 쪽은 이제 고용에 방점이 찍혀 그렇죠. 있었는데, 이게 고용에서 인플레이션 쪽으로 좀 무게의 축이 인플레이션이 옮겨간다. 더 심각하다. 고용 하는데 고용도 물론 고용 때문에 지금 계속 시간을 벌자 그렇죠. 고용이 회복이 돼야 당장은 된다 안 된다라는 싶은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급한 거는 고용보다는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4월 달에 30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그러고 5월 달에 55만 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까지 가려고 그러면 한 800에서 900만 개가 창출이 더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달 지금 현재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 고용의 2배 정도씩 한 10개월, 1년 정도가 창출이 돼야지만 그들이 원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완전 고용 수준까지 가는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잡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에서 워낙 압박이 세고 물가, 원자재, 유가 그렇죠. 등등으로 인플레이션 쪽에. 이런 게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한 발 물러서지 않았나. 18분 중에 파월 의장이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18분 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점도표 자체도 그렇죠. 기존에 좀 늦춰졌던 것들이 앞당겨지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근데 고용 말씀을 하시니까 고용이 되게 지금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760만 개에서 800만 개가 지금 이제 사라졌거든요. 뭐 2천만 개가 없었다는데 네. 지금 그 내용적으로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 안에 조기 퇴직을 아예 떠나버린 사람이
210만에서 220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 얘기는 노동시장에서 이탈이 되는 거네요. 아예. 아예 그냥 그러니까 떠나는. 예, 이 사람들은 구직 활동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 낮아질 수 있지만 사실 업계에서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이 완전 고용이라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험난한 길을 좀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짜 인프라라든가 이런 굉장히 투자들이 사실 이게 쫓아줘야지만 이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자, 이거가 굉장히 이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로 이민을 더 받아들일 것인가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 또 학교 문제까지 이거 걸리는 거라서 고용 문제는 조금 더 진짜 요철이 많은 그런 길을 지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근데 고용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게 5월에도 실업률이 지금 5% 후반대를 그리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는 완전 고용이라는 숫자는 아마 3.5에서 한 4% 정도의 실업률을 기록을 해야 되는 미만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은 그 숫자로는 가지 못한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 10개월, 1년 정도는 뭔가 완전 고용이 지속이 돼야지 뭔가 결정할 수 있다면 금리 인상하는 것도 굉장히 좀 조건은 되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어떻게 좀 늦출 수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지금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저 그 금리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 일시적인 것 같다. 예, 그런 그 메시지를 자꾸만 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또 본다면은 아까 저희 그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 그 팬데믹하고 비교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본다면은 이렇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언제 끝났는지도 조금 좀 애매하게 일자리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17년인가 2018년서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좀 이제 노동 시장이 과속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네. 지금은 뭐 물론 코로나 독감 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팍팍 지금 저 일자리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부족할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회복이 굉장히 빠른 거죠. 아, 어떻게 보면 회복이 빠를 수도 있다. 미국에서 볼 수도 나온 있다. 여론조사 한 군데에서 이제 보니까요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주들을 상대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고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들, 기업가들이죠. 예. 왜 고용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같냐 했더니 4분의 1, 한 25% 정도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경기부양책 때문에.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1인당 한 2,000불씩 소득이 현금을 생기니까. 갖게 되니까 지금 굳이 내가 지금 일을 찾으려고. 나와가지고 그럴 필요, 그러니까 그 동력 인센티브 자체가 많이 줄은 것 같다 하는 게 4분의 1 정도 그들이 이제 파악하고 의견을 갖고 있는 있네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렇죠. 그런 우리도 지금 내용인 전 것 국민 같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금, 그러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데 굳이 일할 필요 있냐라는 생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근데 뭐 베이비 케어는 뭐 데이 케어에 지금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네요. 예, 이거는 9월을 가서야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여성 인력들이 지금 뭐 노동시장으로 좀 복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고용시장 근본 원인은 실업수당이에요. 그래서 실업수당이 끝나는 6월 또는 9월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상화되는 과정을 꼭 가야 되고 지금 뭐 사실 여성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특히 서비스업이 지금 뭐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일시적으로 이제 잘 여름철을 넘기면 9월 정도에는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이 뭐 우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연준의 뭐 발언이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한국은행은 FOMC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보다는 매파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뭐 우려를 좀 표명한 그런 지금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해는 어떻게 좀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뭐 일단은 뭐 그래도 뭐 조금 좀 금리 인상이 앞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힌트를 계속 줘야 되겠죠. 그쪽에서도 아직 움직이지는 않았으니까 네네. 우리도 굳이 움직여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도 계속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런 아이디어를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연준의 그냥 주목적은 아닌 것 같지 이렇게 뉴스라는 그 주 이유는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그 자산 시장들이 굉장히 부풀어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요게 또 크게 빨리 무너지면은 또 이제 골치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살짝씩 내려주느냐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일종의 연착륙이겠네요. 연착륙을 네. 시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한다면 이렇게 그냥 메시지를 조금 애매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던져주는 이렇게 게.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뚜렷하게 주면은 너무 빨리 떨어져 가지고서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금융 충격이 문제로 오니까.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얘기를 너무 안 해주면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그냥 금리가 올라갈 때 준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쏴줄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근데 사실 제로 금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금리가 0.5%라는 아주 낮은 금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일종의 뭐 시그널이나 그다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느낌을 계속 주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연일 또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이지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할 수 있거든요. 경제학자들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완전 머릿속이 패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이 네, 있거든요. 지금 뭐 어떠한 이론으로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할지. 지금 뭐 금리 오른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식은 내려야 되고 뭐 채권 가격 이자율은 올라야 되고 하는데 너무 자주 반대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지금 오늘은 지금 조금 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네. 그나마.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예. 행보는 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투자 전략 기본적으로 크게 투자 전략을 설명할 수 있는 양대 이제 투자 철학으로 볼 때 예, 그게 예. 있다고 하면 한쪽은 시장은 효율적이다. 한쪽은 시장은 때때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때때로. 하는 때때로. 근데 지금은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시카고대 교수 타일러 교수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넛지라는 책을 쓴 네. 그분이 이제 얘기한 게 그 행동 재무학, 행동 경제학을 얘기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때때로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고평가된 주식은 더 고평가될 수도 있고 저평가된 거는 더 저평가될 수도 있다 하는 설명을 이제 그쪽 이론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분의 이론을 갖다 들이대는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보면은 한때 성장주 막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다시 성장주 중에서 이제 또 뭐 IT, 바이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등등 해가지고 플랫폼 주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성장주가 저성장 시대, 저금리 시대에 뜨는 주식이 있고 또 반대에 또 네. 그 기반에서 뜨는 주식이 있는데 요새 같이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긴다 하고 있는데 다시 그쪽 성장주들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 있어. 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제가 어젯밤에 그래도 몇 시간 막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이거는 앞쪽이 아니라 시장 효율성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한 가지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일시적으로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본다 네. 그러면은 시장은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스프레드 갭이 생기고 시장이 비효율적인 거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된다. 그게 언젠가인지가 언젠가는. 중요하겠네요. 예, 언젠가는 그 대가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쌓이면 커지겠죠. 최 고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요, 상황을? 이제 경제학의 순수 영역에서 이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사회적인 불안이 오면요, 네네. 경제학이 정치 경제학이 돼요. 워낙 정치 경제학에서 나온 게 경제학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따로 이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원하는 건 이거죠.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금리 인상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경제 위기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것도 금리 인상이고 테이퍼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정무적인 판단이 앞설 때는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뭐 또 지표들로 나오는 거 보면 또 그걸 아니면은 또 슬그머니 그게 들어가고 들락날랑이 하는 그런 아주 초입에 있는 것 같고요. 2013년도 우리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2013년도도 5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5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을 이제 발언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2달간 빠집니다. 빠지는데 시장이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뭐 이거 아니네.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특히 코스피 같은 거는 7월부터 올라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뭐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이 판단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을 다 정치 경제학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발라내서 진짜 순수 이 증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갖고 가느냐, 이것에 대한 지금 전문가들 또 일반 투자자들이 열심히 그걸로 고민을 하시는 그런 어떤 전환적 시기에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한번 올리는 건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큰 원을 그리면서 선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정책 당국에서 잘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나 경제 상황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고, 수출이 좀 주도하고 있어서 그렇지 수출을 만약에 배제해버리면 내수 상황은 뭐 그렇게 정상화됐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정상화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2019년 수준으로 이제 다시 네. 돌아가는 셈이라면 그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복이 있다고 해도 상당히 고르지 않게 이루어지는, 그거는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피해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고, 그렇죠. 이득 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그걸 조절하는 재정 정책은 필요할 거고, 네. 그다음에 그 주식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품이 들어 있다고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거품 어느 정도 들어왔으면은 뉴스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다. 뭐 그냥 치킨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끝에 못 올릴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든지, 하여튼 그래가지고선 그냥 네. 그 자산 시장에 금리가 몰리게 먹혀들지 되겠군요. 않고 나중에 조금 올리면은 그때 좀 먹혀들어요. 그러면 좀 늦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 그렇죠. 얘기는. 사실 근데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금리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봤을 때 현재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금통위원 7명 중에 4명이에요. 이제 과반입니다. 이제 과반의 상황이고 예전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는 아직 예전 같은 상황은 돌아가지 못했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조금씩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에 대한 위기 심리, 공포, 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포가 두 가지 공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금리를 인상했을 때 시장의 찬물을, 경기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네. 이거를 지금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가 있고, 금리 네. 인상에 대한. 또 하나, 금리를 인상했을 때 지금 최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선거 지면 어떡하지 하는. 당장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공포인데, 지금 이 공포는 물론 경제적인 공포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경제적인 그렇죠. 공포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금통위 위원들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좀 다수가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채겠죠. 나라 가계부채. 빚과 개인 빚이 지금 그렇죠. 뭐 일단 기하급 그 수준으로 늘고 수준보다 있으니까요.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이거는 너무 빠르죠. 공포심을 자극할 정도로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일반 개인 투자자들,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가 심리적인 자산 가격 버블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위험 감수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비투 영끌 같은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제 끌어다가 나도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걸 하겠다. 나중에 이거 금리 인상 진짜로 이제 시기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했을 때 네네.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공포. 그 걱정을 많이 하죠. 거기서 이제 표현은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의사록에는 남겨야 되니까. 근데 사실 지금 연준에서는 2023년에 금리를 이제 두 차례 정도 올리겠다라고 전망하고 시사를 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지금 먼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지금 경기 회복이 되고 있고요. 고용도 우리가 먼저 나갈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장기 금리로 자산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지금 치고 가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정무적인 것입니다만은
내년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1월 이후에는 금리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와장창 그 어떤 정무적인 판을 그런 깨는 상황이 될 그래서 수 있죠.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요. 저는 이 노력은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데 한은에서 굉장히 열심히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어요. 뭐 기준금리 한두 번 올린다고 긴축은 아니다. 네. 맞아요. 기준금리 인상 더 늦출 수는 없다. 그리고 빨리 금리 정상화 과정을 가야 된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을 계속 시장들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 같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개연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올리면은 이제 외국 자본들이 이제 나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유출을 막으려 그러면 한 1.25 정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좀 큰 이제 폭이긴 걱정이 하네요. 되고요. 지금 이제 주변 국가들이 테이퍼링 시작했어요. 캐나다는 4월 달에 한다 그랬죠. 노르웨이는 3분기에 지금 뭐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뉴질랜드 그다음에 뭐 다 암시하고 있고, 요새 일본이 신이 났어요.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어떤 통화 정책의 그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잖아요. 거기는 네네. 아무런 자극이 작동을 안 줘도 하죠. 하는데 요번에 한번 왕창 올려갖고 이걸 한번 깨보자는 게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지금 뭐 청사진인 예, 거죠? 그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러시아, 터키, 브라질 다 금리 벌써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지금 뭐 다른 데서 시동을 걸고 있고 만약 한다면은 우리도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화면에 저희가 미국하고 금리 변동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가 참 힘들었다라는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16년에 미국이 올렸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뒤늦게 올렸고 그다음에 미국이 먼저 내려야 우리도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오른쪽 끝에를 보시면 우리가 먼저 움직였죠. 끝에는 그렇네요. 예.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야 될 거하고 할 것이다 그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11월에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11월에 일단 0.25% 올리면은 뭐 나중에 한꺼번에 그냥 올리는 그러니까 몰려서 올리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분산이 되니까요. 지금 어차피 정부가 뭐 그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는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낼 거니까 지출을 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물 경제는 그렇게 타격 주지도 않을 것 같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내렸을 때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올렸을 때도 뭐 실물 경제는 그렇게 큰 차이 가지고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몇 분들한테는 좀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그 재정 정책 가지고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0.25%를 올리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자산 그 버블 같은 것도 좀 늦추거나 좀 연착륙하게 좀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네.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정치죠. 그렇죠. 내년에 당장 3월에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정치 때문에 실기를 할 거라는 게 염려가 타이밍을 제일 놓칠 수 큽니다. 있다. 예. 교수님 반대일 어떠세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요? 그 정치라는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예. 선거라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쪽에서 0.25% 올리는 게 아니라 0.5%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시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프리 어나운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테이퍼링 12월 말쯤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지켜보고 미국이 연준이 테이퍼링 어나운스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 하는 당위성, 뭔가 설득력을 네네. 자기가 갖고, 확보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시장에서 반반 정도로 나뉠 것 같아요. 잘했다 못했다.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 시그널이 있었기 우려가 때문에. 굉장히 큰 건 사실이고 올려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원인이 있고 올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를 너무 선거라는 그 경제 외적인 정치라는 여기에 연연해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에서는 금통위에서는 할 거를 한다 하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그러려고 하면 그 예.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0.25가 아니라 0.5라는 0.5 정도. 그러려면 있다. 중앙은행이 말 그대로 독립성을 아주 공고하게 유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해야 기회죠.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를 이제 보여줄 수 우리는 있는 굉장히 기회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을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임기도
다 돼가세요. 이주열 총리. 그렇죠. 그래서 뭐 독립성 이거 저 한 것 같고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 금리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그럼 테이퍼링이 시작됐을 때 수혜주가 어디냐가 더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2013년도에는 소프트웨어하고 조선이 뭐 이 테이퍼링이 시작된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 이 뭐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미디어, 레저 그리고 정보기술, 하드웨어 이렇게 하는데 미디어라는 건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있어야 되고 무조건 마켓 셰어가 높은 즉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것이 이런 변환기에는 굉장히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한국은행의 결정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데 정부는 이제 재정 부양책을 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종의 뭐 내수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뭐 3분 지금 이제 2분기가 끝나가니까 3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전분기보다 더 많으면 그 차이만큼 중에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겠다. 뭐 현금으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전분기보다는 더 써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돌려주니까.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소비 촉진에? 그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상당히 위험한 장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서 돈을 더 쓰면은 네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준다고 했는데 첫째 아까 가계부채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우리 가계부채가 그 상당히 큰데 거기에다가 신용카드 더 쓰게 해가지고선 특히 1, 2, 3분위 소득분위는 비율 늘리겠다. 그것도 신용카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금리가 제일 세고 가장 위험한 그렇죠. 그런 부채인데 그거를 통해서 하겠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보시는 거군요.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지금 그 전에 이번에 캐시백 해주겠다는 발표 전에 뭐 세금을 좀 공제하는 범위를 늘려주겠다는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신용카드 사용을 됐습니다. 많이 하면은 5%. 세금 공제를 좀 문제를 늘리겠다. 높여서, 네. 세금 감세, 세금을 좀 줄여주겠다는 거는 정부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정책이죠.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지금 캐시백 해주겠다는 거는 그냥 일반 민간 회사, 카드 회사, 카드사들이 해오고 있던 거예요. 캐시백 해주는 거. 맞아요. 뭐 주유를 하면은 얼마 결제하면 캐시백. 돌려주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아니라 민간요법을 한번 써보겠다. 근데 일반 투자자나 일반 그냥 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민간요법이 더 와닿긴 합니다. 사실 캐시를 주겠다 하는 거하고 세금을 조금 깎아주겠다. 그렇죠. 세금은 낼 걸 줄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현금은 이거 소비 들어오는 활성화, 거죠, 이제. 소비를 증대시키겠다 하는 정부의 목적이 뚜렷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다 하면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요거는 조금 자극적인 얘기예요. 현금을 네. 꽂아주겠다는 얘기. 근데 사실 이게 목적이 돈을 더 쓰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쓸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쓰긴 쓸 것 같아요. 쓰긴 더 쓸 써야 것 되는 같아요. 거군요, 예, 지금. 더 쓸 것 같아요. 더 쓸 것 같아요. 그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더 쓸 네네. 것 같은데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문제예요. 부채. 그러니까요. 집에 갚아야 될 빚들은 있거든요, 지금. 그냥 현금을 뭐 그 가계 지원 대책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신용카드를 쓰면 이거를 몇 프로를 캐시백 주겠다는 거는 90%가 늘어나야지 10%를 받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는 거기서 이제 큰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같이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은 이건 대상이 안 되나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재원이 문제죠. 지금 세수가 지금 늘어나서 3조까지 늘어났다 그러는데 이걸 재원으로 한다는데 이게 재원이 저는 펑크가 날 것 같아요. 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주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7조 주는 거죠. 네. 과거 사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40%가 지방교육으로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교육 재정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럼 60%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부가세세. 거기서부터 또 14조 주고 7조 주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방역하는데 3조 들어가요. 그리고 특별 고용하는데 3조 들어가요. 돈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거를 재원을 만들어서 국민 줄 수 있는 겁니까? 재난지원금?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이 재난도 준비 안 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뭐 진짜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세수가 늘어나면은 빚부터 갚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먼저다. 지금 정책인데 해당 정도 국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뭐 이렇게 또 2차 추경하고는 또 가을에 또 3차 추경하고 뭐 이러면 진짜 이거 곡간이 지금 너무 비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굉장히 앞서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금 진짜 검토를 하시고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걸 국민한테 말씀을 하시고 시행을 하더라도 그 시행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그 넓게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데 돈을 줄일 수도 있다. 그 우리가 지금 가장 급한 거는 그 코로나 독감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는 돈을 낭비한다고 해도 그쪽에 지금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다른데 돈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쪽 방역을 좀 돈을 좀 깎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건 완전 끝에 가서 돈 낭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여당은 지금 어쨌든 적자국채 발행하지 않고 남은 세수, 그러니까 더 늘어난 이 추가 세수를 통해서 뭐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백신 지원, 또 거기에다가 뭐 신용카드 캐시백 이런 제도까지 다 하겠다라는 건데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정부에서는 지금 빚도 좀 일부 갚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계속 그래 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 네, 정부의 곳간에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쪽 의견하고 좀 그냥 브레이크를 가끔 이제 선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맞아요. 이번에도 뭐 빚부터 먼저 좀 갚아야 되지 않겠냐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영어로 as always 결과는 뭐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위법 사항은 또 아니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방으로 내리지 않고 33조 추가 거치는 거 다 우리가 쓸수 이제 있게. 예, 추경으로 쓰더라도 그렇게 되면 2년 사이에 추경을 6번 하는 건데 할 수 있다. 이거는 위법은 아니다. 권고 사항이지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홍남기 부총리 제가 이렇게 홍 부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이 옐런 장관이 두 분 다 기재부 장관이니까요. 네. 옐런 장관이 자꾸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지금 뭐 브레이크를 자꾸 걸려고 하시는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서 책임져야만 하는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할 수 해야 있는 되는 얘기다. 발언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는 것이지 이게 진짜 직을 걸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있으신지는 어쨌든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실제로 그걸 브레이크를 걸 만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추가 세수를 이렇게 33조 한다는 건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화랑된 거 아니에요? 법인세도 그럼 소득세도 그럼 돈이 많이 벌리고 그게 증가가 됐으니까 이렇게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재난지원금을 또 줘요? 그다음에 세수로 내서 그걸 걷어서 다시 나눠준다? 세금을 깎아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쓸 테니까. 내는 걸 줄여달라. 예,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파퓰리즘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홍남기 부총리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 건전성이 붕괴됐다는 그런 불명예를 쓰고서 최장수 경제개혁원 장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에 찬물 한번 좀 끼얹고 싶은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가 빨리 올라가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수요가 너무 크게 떨어졌고 네네. 그다음에 수요를 하고 싶어도 수요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선 지금 이제 빨리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정상화를 생각한다면 아까 그 파월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우리 정상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2019년 상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2019년 상태의 수요나 뭐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나빴어요. 그때 그 인플레이션이 0.6%, 0.5% 네.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추경이 필요할지 몰라요. 정상화된 다음에 보복 수요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2019년으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저성장, 굉장히 내수 문제가 아직도 심한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태로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부양하기 위한 게 돈을 좀 필요하다는
남겨가지고선 혹시 내년에 필요할지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게 한 1년 후쯤인데 네네. 그때 돼서는 진짜로 실탄이 필요할 것 같다. 근데 하는 지금 게- 다 써버리면 그때 쓸 수가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4차례 추경을 했고 지금 올해 현 상황에서 2차례 추경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추가 경정 예산안의 상시화까지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금리 정책, 어떤 재정 정책을 갖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금은 양준석 교수, 정삼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